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딥시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딥시크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걸 좀 더 지정학적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건데요. 이 얘기도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외신도 참고하고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딥시크로 드러난 AI 지정학, 단절된 세계와 두 개의 표준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요. 이건 딥시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AI도 진영에 따라 갈리는구나.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진영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구글이나 뭘 입력했을 때 검색해서 나오는 언론사의 기사나 어느 블로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어떤 똑부러진 정답이란 게 없었습니다. 물론 많이 나오는 게 더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AI 시대에는 어떤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답변의 내용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미국으로 표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느냐, 혹은 중국으로 표시되는 권위주의 진영, 혹은 공산주의 진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AI도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인식의 차이는 앞으로 큰 변화를 몰고 올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요, 15일 오후 중국산 AI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는데요. 보안 문제 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보안 문제는 결국엔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AI 개발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한국개인정보위원회가 왜 이걸 중단했는지는 이 데이터가 바이트댄스죠. 틱톡의 운영사로 넘어간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한국의 개인정보가 중국 업체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떤 AI 시스템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AI는 사실 개발도상국이 아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크게 미국하고 중국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나 유럽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진영,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이라고 큰 진영이 있으면 각각의 접점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미국은 당연합니다. 시장 중심의 자유경쟁 모델을 채택해서요. 민간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 개입이 적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오픈 AI, 그다음에 선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어찌됐든 미국의 막대한 자본력 투입으로 해서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EU는요. 좀 뒤처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윤리적 AI 규범을 준수하면서 AI 규제법을 통해 위험을 수준별로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데요. 유럽은 항상 이렇게 규제 산업이 발달하는 거는요. 오히려 규제가 개발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서 AI에도 나오고요.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미국은 민간이고 유럽은 규제를 통해서 AI를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데이터의 국산화, 알고리즘 등록제, 검열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서 AI를 경제 및 군사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다르다 보니까요. 미국과 중국, 특히 이 두 나라는요. AI 생태계가 이제 거의 단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딥시크가 들어와서 이렇게 저비용으로도 고효율의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이런 흐름은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적 거리두기를 심화시키고요. 국제 공급망과 AI 표준을 두 개의 블록, 그러니까 미국 블록, 중국 블록으로 나누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연구 협력, 국제 학술 교류까지도 통제할 가능성이 있어지고요. 이는 글로벌 AI 연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AI만 봐도요. 첨단 기술에 지정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지정학이 기술이나 첨단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AI 지정학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나오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우회 수입하는 창고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제재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우리는 제재를 잘 지킬 거야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도 제재당하게 생긴 거죠. 이만큼 이 지정학이 각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말레이시아의 환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통상장관이요. AI 반도체에 대한 국제 수출 통제 준수 의사를 밝혔다고 7일 현지의 더 스타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튼쿠 자프를 아지즈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요. 자국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요.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밀수되는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및 지역 물류 허브로서 불법 활동에 악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이게 엔비디아 칩이 많이 흘러들어갔던 보도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말레이시아는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영통신사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는 전략물자 무역법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물자의 수출 경위 환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의 정책은 미국, 유럽연합, 영국이 시행하는 통제 조치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법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의심하지 말라. 이거를 우에 밀수하는 애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수하는 거다라는 걸 말레이시아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말레이시아는요,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반도체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에 반도체 회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징 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거죠. 말레이시아는 약간 중립국 이미지가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지만 제도나 거래는 자유로운 나라, 이런 나라를 찾아서 세계 기업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 제재와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로 다수 진출해 우회 수입지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요, 이건 좀 반도체와는 다릅니다만 이란산 석유의 우회 수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 석유가 말레이시아로 들어와서요, 여기서 다시 다른 배로 갈아타고 환적이나 아니면 거기 저장 시설을 갖다가 다시 나오는 방법으로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식 통계상으로는 중국에서 이란으로 수입하는 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란산 원유의 거의 90%가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등을 거쳐서 그 원유의 원산지가 바뀌어서 중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도 걱정이 늘어졌는데요. 사실 말레이시아도 이걸 알면서 지금까지 방관한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자기들이 언제든 보복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12월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의 리우친 통 차관은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우 차관은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 중국 기업들에게 단순히 미국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투자할 것이면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하고 자기들이 보복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했어. 우리 중국 애들이 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이 중국의 제재 회피처로 부각되는 것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양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니까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수출 통제를 엄격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만이 자신들의 반도체 기술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만도요, 고위 공무원이 나서서 발끈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 국가가 전 세계 반도체 기술을 독점할 수 없다고 말한 건데요. 물론 대만이 엄청난 약자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대만과학기술위원회의 우청원 위원장, 그 대만과학기술위원회는요, 대만의 이제 과학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정부 부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우청원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은 국제적 협력과 노동 분업이 필수적인 분야이고 단일 국가가 이를 독점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이름을 거론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독점하고 있고 이를 미국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 위원장은요,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의 반도체 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벤치마크가 됐다라고 하면서 대만이 197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왔고 1987년 TSMC 설립을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오늘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라 반세기 동안의 준비를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훔쳐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반도체 산업은 국제협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과 장비 공급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메모리 칩에서 비교 우위를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매우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화와 공동 분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요, 대만의 고위 공무원이지만 대만 인사가 이렇게 말한 게 트럼프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듯이 미국이 동맹국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분명히 어폐가 있죠. 대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50년간 준비한 결과 TSMC라는 회사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대만 인사가 말할 때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데요. 그만큼 사실 우리가 약간 방심했다고도 할 수 있고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거고요. 이런 부분은 무척 아쉽습니다만 반도체는 국제 분업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 분업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 육성법도 만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를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더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거 몇 년 전 전석기 때보다는 좀 우리의 기술이 좀 편화받고 있는 면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준비한다면 다시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